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덮친 세계 경제의 경랑 속 뜻밖에도 돛을 올리고 질주한 나라가 있습니다. 미중 갈등의 한가운데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순풍을 탄 나라. 바로 대한민국. 조선업이 몰락했다던 그 시절을 지나 다시 세계 정상에 오른 이 나라의 숨겨진 무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산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해군과 해운의 흐름을 바꾼 충격적인 전환점. 그 현장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와 알림 설정. 단 1초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배나 한국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 삶은 유럽과 중동의 전쟁과 경제 문제를 다루는 일이 전부였죠. 10년 동안 위험한 곳을 다니면서 중요한 인물들과 대화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뉴욕에 있는 제 사무실은 제 안식처였어요. 하늘을 찌르는 높은 빌딩들이 보이는 큰 창문이 있었죠. 벽에는 제가 여행했던 곳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시리아에서 헬멧을 쓴 저, 프랑스에서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는 저, 레바논의 난민 캠프 근처에 서 있는 저. 이 사진들은 제가 누구인지 상기시켜 주고 있었어요. 세계를 아는 중요한 CNN 기자. 그게 바로 저 리사 테일러예요. 그날 아침 저는 커피를 마시며 그리스의 문제에 관한 뉴스를 읽고 있었어요. 사무실은 타자 소리와 전화벨 소리를 제외하면 조용했죠. 제 커피가 아직 따뜻했을 때 스티브 제 상사가 노크도 없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리사, 다음 주에 한국에 가게 됐어. 중요한 이야기야. 그가 제 문에 기대며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뿜을 뻔했어요. 한국이요? 왜 저예요? 전 아시아를 담당하지 않아요. 전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요. 스티브는 웃지 않았어요. 그냥 몇 장의 서류를 제 책상에 올려놓고 그것들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럼 배우는 게 좋겠네. 한국은 배를 만들어. 큰 배. 네.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저는 서류를 봤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그저 휴대폰을 만들고 재미있는 뮤직비디오가 있는 작은 나라였거든요. 배. 요즘 누가 배에 관심을 갖나요? 조선업은 옛날 뉴스 아닌가요? 미국에서도 배 만들고 있지 않나요? 저는 무례하게 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물어보고 있었어요. 스티브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은 아니야. 이 숫자들을 봐. 이번에는 정말로 보았어요. 서류에는 놀라운 사실들이 나와 있었어요. 한국이 세계 특수 가스선의 80%를 건조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미 해군을 위한 배를 만들고 있었죠. 한국이 수십억 달러 가치의 계약을 따내고 있었어요. 이건 맞을 수 없어요. 저는 말했지만 서류에는 공식 도장이 찍혀 있었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온 것이었어요. 맞아. 스티브가 말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 않아. 내가 직접 가서 보고 우리 시청자들에게 왜 중요한지 말해주길 바래. 저는 창밖 뉴욕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죠. 미국 같은 부유한 나라들이 중요한 것들을 만들고 작은 나라들은 더 저렴한 것들을 만든다고요. 하지만 이 서류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내 비행기는 일요일에 떠나. 스티브가 나가면서 말했어요. 저는 혼자 앉아 제 벽에 있는 사진들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가본 모든 곳들, 제가 전한 모든 이야기들, 제가 더 큰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세상을 잘못 바라보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워싱턴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 리사야. 간단한 질문인데 한국 조선업에 대해 뭐 아는 거 있어? 그 대답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당연하지. 그들은 세계 최고야. 모두가 그걸 알고 있잖아.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는 제가 생각했던 전문가라기보다는 제가 만든 거품 속에서 살아온 사람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앞으로의 여정은 저를 편안한 곳에서 멀리 데려갈 것 같았어요. 단지 다른 나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다른 이해로 말이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여행은 정말 길었어요. 영화를 3편이나 보고도 시간이 남아 있었죠. 비행기가 한국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작은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아래의 땅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거대한 건물들과 사방으로 뻗어있는 넓은 도로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바다가 육지와 맞닿아 있는 곳에는 해안을 따라
거대한 회색 사각형들이 있었습니다. 저기가 조선소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제 배는 마치 학교에서 큰 시험을 보기 전처럼 이상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정확히 무서웠다기보다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저에게 낯선 곳이었어요. 언어도 못하고 음식도 모르고 무엇보다도 배에 관한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공항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뉴욕 공항보다 훨씬 깨끗했죠. 바닥은 너무 반짝여서 거의 제 얼굴이 비칠 정도였습니다. 표지판은 한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아무도 밀치거나 소리 지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진한 남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리사 테일러, CNN. 이 사람이 김성재 씨, 조선소를 안내해 줄 분이었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제 무거운 가방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많이 피곤하시겠네요. 오늘 밤은 서울에서 쉬고 내일 조선소로 가겠습니다. 공항에서의 드라이브는 더 많은 놀라움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도로는 매끄러웠습니다. 차들은 대부분 현대, 기아 같은 제가 알고 있는 한국 브랜드였어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높은 건물들과 밝은 불빛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현대적이고 깨끗해 보이고 있었어요. 한국은 지난 50년 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는 동안 김 씨가 말하고 있었어요. 제 할아버지는 농부셨고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죠. 이제 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호텔은 부드러운 침대와 도시가 보이는 창문이 있는 고급 호텔이었어요. 피곤했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부유하고 잘 정돈된 곳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들이 백원조에 그렇게 능숙해졌을까요? 아직도 믿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KTX라는 기차에 탔어요. 제가 본 기차 중 가장 빠른 기차였습니다. 좌석은 편안했고 정말 빠르게 달리고 있었는데도 기차는 조용했어요. 얼마나 빠르게 가고 있나요? 제가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시속 약 300km요. 그가 대답했어요. 시속 거의 190마일이죠. 저는 미국 집에 있는 느리고 오래된 기차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기차는 훨씬 더 좋았습니다. 울산이라는 해안 도시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첫 한국 조선소를 보았어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제가 본 것 중 가장 큰 장소였어요. 마천루보다 더 높은 거대한 크레인들이 공중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금속 조각들이 퍼즐 조각처럼 함께 맞춰지고 있었어요. 노란 헬멧을 쓴 작업자들의 외침, 두드리는 소리, 드릴 소리 등 소음이 크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저를 조선소에서 30년 동안 일한 최철호 씨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그의 손은 힘든 일로 거칠었지만 깨끗한 흰 셔츠를 입고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우리는 다른 곳보다 싸기 때문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최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다른 곳보다 더 좋기 때문에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제 노트북에 적었어요. 그가 말한 방식에서 뭔가가 저로 하여금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금속과 돈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에는 더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자부심, 그리고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에 관한 무언가가 있었죠. 해가 조선소 위로 지면서 저는 용접 도구에서 날아오르는 불꽃들을 보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은 대양을 가로질러 항해할 거대한 무언가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막 그 이야기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국에 온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제 작은 검은 수첩은 이미 메모와 숫자들로 가득 차 있었죠. 너무 많이 써서 손이 아프기까지 했어요. 그동안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보고 있었거든요. 어제는 로봇이 배를 만드는 곳을 방문했었어요. 영화에 나오는 얼굴과 팔이 있는 로봇이 아니라 금속을 완벽하게 용접할 수 있는 커다란 기계였죠. 용접된 부분이 너무 깔끔해서 마치 은색 펜으로 그린 선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한 작업자가 말하길 한 대의 로봇이 5명의 사람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로봇을 다룰 숙련된 작업자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좀 달랐어요. 오늘은 작업자들의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죠.
음식은 미국 음식과 전혀 달랐어요. 여러 작은 반찬들이 있었는데 밥, 두부가 들어간 국, 생선, 그리고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야채들이 있었어요. 작업자들은 그릇에 쨍그랑 소리를 내는 쇠젓가락을 사용하며 빠르게 먹고 있었죠. 저는 나이 든 남자분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여기서 일한 세월이 그대로 담긴 지도처럼 깊은 주름이 있었죠. 그분 이름은 박 씨였고 30년 동안 배를 용접해 오셨다고 해요. 한국 조선업의 특별한 점이 뭘까요?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으려고 애쓰면서 물어봤어요. 박 씨는 잠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젓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우리는 그냥 강철을 녹이는 게 아니에요.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는 시간을 녹여 넣는 거죠. 모든 배는 우리 가족들의 미래를 싣고 있으니까요. 그의 말을 적었지만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신이 없었어요. 비즈니스보다는 시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그의 말에는 뭔가 중요한 것이 담겨 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점심 후 우리는 거제라는 섬으로 차를 타고 갔어요. 섬으로 가는 다리는 길었고 푸른 바다 위를 지나고 있었죠. 섬에는 울산에 있는 것보다 더 큰 또 다른 조선소가 있었어요. 이곳은 삼성중공업 소속이었죠. 조선소를 걸을 때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소음이 너무 커서 귀마개를 착용해야 했어요. 3개의 축구장보다 더 긴 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걸 봤어요. 작업자들이 개미처럼 그 위에 몰려들어 거대한 퍼즐의 각자 맡은 부분을 하고 있었죠. 김 씨는 배 설계를 테스트하는 방을 보여줬어요. 안에는 배의 3D 모델을 보여주는 컴퓨터 화면들이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은 배를 만들기 전에 큰 파도나 강한 바람에서 배가 어떻게 견딜지 테스트할 수 있었죠. 마치 비디오 게임 같았지만 그 결과는 실제 배와 실제 생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였어요. 이제 미국 회사들도 우리에게 배를 주문하고 있어요. 김 씨가 말했어요. 그는 미 해군 도장이 찍힌 서류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당신들 군대도 한국의 품질을 신뢰하고 있어요. 서류를 읽으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게 맞나 싶었죠. 미국은 최고의 기술을 가진 가장 강한 나라여야 했는데 여기 미국이 한국에서 군함을 구매하고 있다는 서류가 있었어요. 제가 이전에 거의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 작은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을 위한 전함을 건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본 것들로 머릿속이 너무 가득 차 있었거든요. 창문을 통해 멀리서 빛나고 있는 조선소의 불빛이 보였어요. 작업자들은 밤새도록 배를 건조하고 있었죠. 뉴욕에 있는 제 상사 스티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쪽은 이제 막 아침이 되고 있었죠. 스티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거야. 제가 말했어요. 단지 배에 관한 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관한 거야. 더 말해봐. 그가 말했어요. 제가 보고 느끼고 있는 것들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가난한 농업 국가에서 단 한 세대 만에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배를 만드는 나라가 되었는지, 이제 미국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작업자들이 단순한 직원이 아닌 예술가처럼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지에 대해 말이죠. 이건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걸 바꿔놓고 있어. 제가 말했어요.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돌아가지 않아. 전화 후 저는 창가에 서서 멀리 있는 조선소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용접 도구에서 나오는 불빛이 마치 떨어지는 별처럼 보였죠. 저는 작고 겸손해진 기분이 들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며 전쟁과 재난에 대해 보도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세계를 움직이는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 거대한 변화를 놓치고 있었던 거죠. 내일은 실제 배 진수식을 볼 예정이었어요. 세례로 만든 배가 처음으로 물에 닿는 순간이요. 김 씨는 그건 마치 출산을 보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제가 또 어떤 걸 발견하게 될지, 그리고 얼마나 더 배워야 할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어요.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죠. 배 진수식을 볼 수 있는 날이었거든요. 김 씨가 말해줬는데 이날이 조선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라고 했어요. 몇 달 동안 열심히 일한 끝에 드디어 자신들이 만든 작품이 처음으로 물과 만나는 순간을 보게 되는 거였어요. 이른 아침 공기는 시원했고 바다에서 오는 소금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있었어요. 하늘은 짙은 파란색에서 연한 보라색과 주황색으로 변하고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가 천천히 색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노란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이미 조선소 여기저기에서 움직이며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김 씨가 호텔 로비에서 저를 만났어요. 평소보다 더 차려입고 있었는데 행사를 위한 특별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오늘은 정말 큰 날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작업자들의 가족들도 올 거예요. 우리는 조선소 위에 있는 특별관람 구역으로 차를 몰았어요. 거기서는 모든 것이 다 보였죠. 배는 정말 거대했어요. 옆으로 눕힌 고층 건물보다도 컸어요. 하얀색과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옆면에는 OCANIC, VOIAGR라는 이름이 커다란 글자로 적혀 있었어요. 이것은 LNG 운반선이었는데 도시와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천연가스를 받아 건너 운반하는 특별한 배였어요. 사람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정장을 입은 중요한 비즈니스맨들도 있었고 가족들과 함께 온 일반 작업자들도 있었죠. 아내, 남편, 아이들, 심지어 조부모님들까지요. 모두가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부모님이 만드는데 도움을 준 거대한 배를 가리키며 신기해하고 있었죠.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여성이 한국 국가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연설을 했어요. 그의 말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자부심은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사업적 성취가 아니었어요. 국가적인 성취였죠. 그리고 흥미진진한 부분이 왔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함께 숫자를 외치고 있었죠. 15, 3, 2, 1. 김 씨가 알려줬는데 그건 한국 숫자였어요. 1에 도달했을 때 한 작업자가 특별한 가위로 로프를 잘랐어요. 거대한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천천히, 그 다음엔 더 빨리요. 경사로를 따라 물을 향해 미끄러지고 있었어요. 소리는 놀라웠어요. 천둥 소리와 수천 명의 환호성이 섞인 것 같았죠. 배가 처음으로 물에 닿자 물이 공중 높이 뿜어져 나왔어요.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제 경력에서 놀라운 것들을 많이 봤어요. 대통령 연설, 전투 중인 군인들, 새 보금자리를 찾는 난민들.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이건 파괴가 아닌 창조에 관한 것이었어요. 세상을 연결하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일한 결과였죠. 배가 떠올랐어요. 17만 톤이 넘는 무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욕조 속 장난감처럼 물 위에서 출렁이고 있었어요. 예인선들이 다가와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작업자들은 환호하며 서로 껴안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울고 있었죠. 제 근처에 있던 한 가족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두 어린 딸들이 서로를 꽉 껴안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조선소에서 일하는 분이었죠. 저 배는 어디든 갈 거야. 아버지가 딸들에게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김 씨가 저에게 번역해줬어요. 전 세계를 볼 거야. 가슴에 따뜻한 무언가를 느꼈어요. 이제 그건 단지 배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성취에 관한 것이었죠. 놀라운 것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비전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킨 국가에 관한 것이었죠. 행사가 끝난 후 1970년대부터 조선업에서 일해 온 한 노인을 만났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눈은 따뜻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한국은 아주 가난했어. 그가 김 씨의 통역을 통해 말했어요. 전쟁 후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 하지만 우리는 위대한 것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지. 이곳에 오기 전에 한국을 어떻게 무시했었는지 생각했어요. K-팝과 스마트폰만 생각했었죠.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에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글이 쉽게 써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이야기였죠. 비전과 결단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바람이 부는 방향을 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돛을 펼친 나라에 관한 이야기였죠. 기차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시골 풍경을 바라봤어요. 논밭, 산, 작은 마을들, 그리고 현대적인 도시들이 모두 함께 섞여 있었어요. 옛것과 새것, 전통과 혁신이요. 전화에서 스티브의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어요. 기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 저는 답장을 쳤어요. 몇 년 동안 다뤄본 것 중 최고의 이야기야. 하지만 내가 쓰려고 했던 이야기는 아니야. 때로는 집에서 멀리 떠나야 사물을 명확히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한국의 조선소가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해라는 보상을 얻었어요. 세상과 나누고 싶어 몸이 근질거리는 선물이었죠. 뉴욕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지만 느낌은 달랐어요. 높은 빌딩들, 분주한 거리들, 그리고 경적을 울리는 택시들. 제가 떠났을 때와 똑같았죠. 하지만 저는 변해 있었습니다. CNN 사무실 건물에 들어설 때 배 속에서는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한국 조선업에 대한 저희 기사는 호텔방에서 3일 동안 쉬지 않고 쓰면서 완성했거든요. 스티브가 요청했던 것보다 훨씬 길었죠. 단순히 배와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꿈,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배에 관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까요? 미국인들이 한국의 성공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요? 확신이 서지 않고 있었어요. 스티브가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큰 회의실로 저를 불렀어요. 긴 테이블 주변에는 중역 편집자들과 프로듀서들, 즉 어떤 뉴스 기사가 텔레비전에 나갈지 결정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제가 들어갔을 때 그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리사, 스티브가 말했어요. 우리 모두 당신의 보고서를 읽었소.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실수라도 했나요? 중요한 것을 놓친 건가요? 그때 스티브가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훌륭해요. 몇 년 동안 당신이 해온 일 중 최고의 작품이에요. 방 안은 흥분된 대화로 터져 나왔어요. 프로듀서들은 제 이야기를 일주일 내내 방송될 특별 5부작 시리즈로 만들고 싶어 했고, 디지털 팀은 웹사이트용 인터랙티브 기능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연구부서는 이미 제가 조사한 모든 사실을 확인했고, 모두 정확하다고 했죠. 이건 단순히 배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 수석 프로듀서가 말하고 있었어요. 세계 속 미국의 위치에 관한 거예요. 어떻게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지에 관한 거죠. 더운 날 시원한 파도처럼 안도감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안도감 이상이었죠. 마치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았어요. 제가 왜 기자가 되었는지 기억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세계에 대한 그들의 시각을 넓혀주기 위해서였죠. 그 부분이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후 몇 주 동안 제 특별보도, 조선공들 한국의 조용한 거인들이 CNN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방송되었어요. 제 받은 편지함은 시청자, 교사, 비즈니스 사람들, 심지어 정보 관계자들의 이메일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죠.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대학교와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강연 요청을 받고 있었어요. 한국 조선소의 사진을 보여주고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제 얼굴에 떠올랐던 것과 같은 놀라움을 사람들의 얼굴에서 볼 수 있었죠. 어느 날 한국 대사관에서 편지가 도착했어요. 그들은 저의 이야기를 들려준 것에 감사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들은 저를 다시 방문하도록 초대했는데 이번에는 자동차 공장, 전자회사, 연구소를 보기 위해서였죠. 6개월 후 저는 다시 울산에 있었어요. 이번에는 취재가 아니었어요. 특별한 행사의 손님으로 왔는데 바로 해양 오염을 연구할 연구선의 완성 행사였죠. 조선소는 이제 익숙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 금속이 성형되는 소리, 바다 냄새, 이 모든 것이 거의 집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입구에서 미소 지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사, 둘러보여 드릴게요. 우리가 조선소를 걷고 있을 때 한 젊은 미국 여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대학을 갓 졸업한 22살 정도로 보였고 열정적인 눈빛과 노트북을 손에 들고 있었죠. 테일러 씨, 저는 제시카 윌슨이에요. CNN 보도를 보고 여기 인턴십에 지원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걸 해내는지 배우고 싶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흥분과 호기심에서 저 자신을 보고 있었거든요. 불과 몇 달 전, 저는 한국과 조선업에 대해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찬 무지한 사람이었죠. 첫 번째 단계는 제가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잊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움에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조선소 위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노동자들이 금속을 용접하고 있었는데 어두워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불꽃놀이처럼 아름다운 불꽃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다양한 단계의 공사 중인 배들이 거대한 조각품처럼 서 있었고 인간의 창의성과 결단력의 기념비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여기서 뭘 배웠는지 알아요? 제가 제시카에게 말했어요. 세상은 항상 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과 함께 변화하면서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거죠. 저는 제 여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 사람으로서 뉴욕을 떠났다가 다른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더 넓은 눈과 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요. 그것이 제가 가져온 진짜 선물이었어요. 단지 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나눌 가치가 있는 선물이에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K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